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실용주의 행보를 놓고 여권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을, 다른 한쪽에서는 코어 지지층을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박지훈 변호사와 명민준 앵커를 모시고 관련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명민준 씨는 네. 제가 이렇게 같이 방송하기 너무나 오랜만인데 잠깐 이렇게 그 정치 방송 안 하는 사이에 네. 건강이 괜찮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건강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때 좀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그러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아니 저희 그때쯤에 저랑도 이제 따로 좀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건강이 사실은 이렇게 스트레스성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시점쯤에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떤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입을 연 게 조국 대표 사면될 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이제 네. 지지율 깎아먹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일렀죠. 이르게 입을 떼서 막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속에 있는 목소리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6.3 지방선거까지 쭉 오면서 그랬죠. 한 4, 5월쯤에 이제 제가 아침에 따로 물레동을 이제 또 하게 되면서 전래동이라고? 네. 뭐 의도치 않게 이제 그 방송이 좀 어떤 분들한테는 좀 세게 보였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로 막 이렇게 비판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방송 네. 저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면은 현안에 대해서 특정 그 입장을 가진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찬반 양론을 불러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정치 유튜브에 없는 기계적 균형을 만들어 놓고 토론을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한테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의식인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 때문에 알고리즘의 특성, 기술의 특성 때문에 이게 양극화돼요. 항상 극단화돼요. 그렇죠. 그래서 흑 아니면 백, 뭐 좌 아니면 우, 뭐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확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내가 보던 것만 계속 그런 성향 따라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반대편의 목소리를 들을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백분 토론도 비롯해서 막 여러 가지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목소리들만 스튜디오에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졌고 조국 대표, 김어준, 뭐 최욱 선배, 뭐 그쪽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면대면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소위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성향을 가진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뭐 친문 쪽의 성향을 가진 한 분 해가지고 앞에서 토론을 제대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초반에는 뭐 이지은 맞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를 비롯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 분 뭐 두 분, 뭐 등등등등 많은 분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족족 깨지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는데 네. 상황 판단을 우리 시청자들이 하기를 누가 판단해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니까 다음에 안 나와요. 기획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이제 뭐 그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반응은 뭐 동지의 언어를 써라,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상했다, 싸가지가 없다. 물론 그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의 제 이미지 100% 공감합니다. 그건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지가 이런 게 진경 안치예요. 이런 게 저를 욕을 먹여요. 근데 이제 우리 민준 씨가 사실 있을 때는 저는 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방어막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저한테는 네. 명민준, 신인규, 그렇습니다. 뭐 박영식 몇 명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앞에서 이제 욕을 먹고 있으니까 뭐 저까지는 안 오거나 오더라도 쟤들보단 덜 먹으니까 뭐 쟤들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구멍이 뚫린 것 그 같아요. 화살이 갑자기 또 우리 돌아요. 변호사님한테 온다. 저는 사실은 네. 뭐 대부분 많은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실제로 뉴스공장에도 나가시잖아요. 출연을 하고 예. 이재석 방송에도 출연하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제 욕이거든요. 야,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예, 혹시 뭐 대화도 안 돼요. 무조건 말만 하면 저 여기 왜 여기 돈 벌러 나왔냐고. 돈 벌려면 그냥 안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돈도 뭐 돈 내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민준 씨가 이제 저는 좋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할까 하다가 또 복귀를 또 슬며시 또 하던 것 같아서 제가요? 지금 복귀 아니야, 복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니고. 이제 안 해요. 원래는 본업이 이제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알죠, 경제 알죠. 방송은 정말 굳건하게 오래전부터 해온 거였고 어떻게 보면은 번외 활동으로 정치 유튜브라는 걸 했었는데 그 네. 효과를 톡톡히 치르게 되면서 지금도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윤석열 때 맞아. 예. 이거는 진짜 나라가 완전 마탱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형진 씨랑 수산 씨랑 같이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다가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낸 거는 제가 딱 선언했어요. 제 방송에서도 당대표까지만 그 전당대회까지만 딱 하고 저는 이거 아예 안 한다. 그러니까 8월 17일까지만 하겠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17일까지만 원래 하고 그만하려 그랬는데 중간에 지선 오면서 아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목소리를 그만 내야겠다 그러고 좀 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안에 또 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쉬게 됐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왜 안 하냐면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판세를 보아하니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빨리 꼬꾸라졌다. 그래서 그래서 명현 씨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조국 대표 때는 작년 여름부터 가을부터 시작해서 쭉 왔을 때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는 거야. 아무도. 그때는 근데 약간 성역화돼 있었어. 예.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걸 다 알아. 느끼고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나 어디서 잘리고 뭐 어디가 안 될 것 같고 공격 들어올 것 같고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으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석에서 얘기해보면 다들 문제의식은 있어. 아니 이걸 왜 얘기 안 하지?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친한 사람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말고 뭐 돈 밥줄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요. 이거 안 네.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분 3등 하고 이제 갔고 그분 다른 분은 계속 파리 왔다 갔다 하고 한 분은 노선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반명 하고 있고, 선언했고 네. 그리고 뭐 조회수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니까 굳이 뭐 내가 뭐 오늘까지 하세요. 에? 오늘도 약간 연휴라서 사람이 없어서 나온 것 같아요. 굳이. 네. 사실은 뭐 유시민 작가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제껏 조금 흐릿흐릿했다면 다들 막 이렇게 자기 이제는 위하는 거. 그렇죠. 네. 이번 마지막 아이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매불쇼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나는 반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 필요 없어. 정치 행위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반명이고 우리한테 뭘 달라. 내가 원하는 글로 안 가면 이거는 망한다. 필연적으로 필패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껏 거짓 아니면 속인 거잖아요. 이재명을 위하는 것처럼 이재명 편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망한다. 네. 경고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개파 같은 거예요. 굳이 말하면 반명 개파인 거죠. 반명 개파다. 그게 네. 맞죠. 예.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명민준 씨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명민준 씨가. 아니,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아니 말 나온 김에 사실 유시민 작가 얘기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명민주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치 유튜브와 거리는 두고 있지만 네. 출연은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유시민 작가의 그런 그 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번에 좀 어떤 생각했어요? 뭐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불쇼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굳이 평론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뭐 ABC부터 해가지고 족법 용역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면 받아쓰기 해주는 매체가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거다. 아, 유시민 작가의 말을 네. 가지고 방송을 하는 매체가 오히려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아니, 평론할 게 뭐가 있어요? ABC 때도 막 그때 박수 치고 나와가지고 제가 막 진절머리 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나와서 뭐 필연적으로 뭐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분이 뭐 정치사에서는 뭐 그러니까 썰전이나 뭐 알쓸신잡이나 뭐 이런 거 뭐 책 쓰고 이런 거에서야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 유시민이라는 캐릭터는 지식을 재미있게 쉽게 잘 전달해주고 뭐 그런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지식인 맞아요. 네. 이거를 사랑한 거지 정치사에서 유시민이 그렇게 사랑받았던 적이 있나? 아,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정당 브레이커라는 별명이 왜 불렸으며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사로 봤을 때 왜 이분은 손대는 것마다 망할까? 오히려 그렇게 악담을 퍼부어줘서 반대급부로 아 이거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정치에서 이분이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유시민은 썰전에 나왔을 때 이제 내 편을 들어주던 유시민을 사랑했던 거지 그렇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정치에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잘된 적이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이걸 가볍게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유시민 작가는 이미 사실 정치 이외에 네. 뭐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성취한 바가 많아요. 네. 공부도 많이 했고 네. 책도 많이 썼고 대중적으로 많이 읽혔고 심지어 잘 팔았습니다. 근데 굳이 정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치 평론에 자꾸 욕심을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정치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전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 내란 국면에서는 이 내란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말미부터 많은 평론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목적은 그런 청산이나 윤석열 정부 이제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가졌다면 지금의 목적은 저는 뭐 단기간 또 좀 장기간 목적일 수 있는데 정청래 당선이 단기간 목표면 중기적 목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 쪽 말고 친문 아니면 그쪽이 총선이나 이런 데서 대선에서 예, 역할을 해주기를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평론이 아니고 개파를 만들면서 개파에서 신호를 내고 메시지 내는 거로 봤었거든요. 거기 근거가 뭐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근거도 없죠. 실패하면 뭐 구속된다는 거야, 감옥 간다는 거야,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저주를 내린 거. 저도 마찬가지로 장동혁 망합니다. 그거 똑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근거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개파 수장이나 개파에서 어떤 이론 제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혔고 목적은 제가 말했던 단기, 네. 중기, 장기 목적이 지금 저는 딱 그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정치 행위를 한다는 정치 행위입니다. 판단인데 예. 이분의 생년을 확인해 보면 1959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정당 브레이크라고 말했는데 뭐 개혁당이란 정당도 만들었다가 네. 열린우리당에서 배지도 달았다가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도 만들었다가 네. 또 정의당도 들어갔다가 네. 지금 민주당원도 아닌데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섞인 것 같아요. 좀 민준 씨 말씀 중에 가장 좀 와닿는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정말 알쓸신잡이나 거기서 정말 말을 잘하고 그 책들 거꾸로 읽는 뭐 세계사 그런 네. 책도 저도 봤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정치 평론하고 혼돈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정치 행위라고 보는 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경기지사 출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빠져나갔다가 대구에도 뭐 수성구에 출마를 합니다. 또 안 한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잖아요.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유시민이라는 그 캐릭터를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인문학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만 본인은 항상 언저리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유시민을 비판하려면 그래도 우리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니까 네. 셋 다 처한 위치에 따라서 질문을 드려보면 네네. 아까 유시민 작가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 자체는 본업이 뭐 작가라는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명민유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업은 경제 관련된 방송을 하는 앵커고 이런 사람인데 중간에 이제 정치 유튜브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평론의 영역에 들어왔습니까? 저는 일단 그 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게 참 약간 뭐 고민을 해보면 회색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행동들과 발언들로 봐서 이 나라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 누가 봐도 잘못된 비리, 부조리, 뭐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의 이익과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의도가 남들한테 읽힌다면 저희가 있는 거다. 네, 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한다면 저 사람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게 본인의 이해관계와도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정성에 대한 공감이.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럼 본인도 정치평론이라는 걸 해봤으니까 네. 평론의 영역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새롭게 우리가 AI 시대, 디지털 시대 그리고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원래 예전부터 신문 때부터 쭉 왔을 때 미디어가 권력이죠. 임기가 없는 권력. 근데 뉴미디어로 오면서 이게 제대로 된 방송 심의의 뭐 그런 견제도 안 받으면서도 권력의 사이즈는 훨씬 더 비대해지고 압축적이 됐어요. 그리고 돈도 개인한테 집중돼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네. 이게 미국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는 이제 극우로 잘 알려져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총격을 당했던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찰리 커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그 찰리 커크 팬이 오프라인 미팅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요. 다음 대선에 나가십니까? 찰리 커크한테. 실제로 그 트럼프의 이제 비하인드에 있는 사람들은 찰리 커크가 다음 대선으로 나간다. 부통령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찰리 커크가 할 것이다라는 공화당 내에 잠재 후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자가 그 질문을 하니까 찰리 커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정치에 돈도 많이 벌고 난 사업도 잘하고 있고 굳이 내가 대선에 왜 나가냐. 아하.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만큼 킹메이커의 역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정치를 하면은 전면으로 이거를 그 화살을 받잖아요. 이거는 살짝 피해갑니다. 뒤에서. 근데 굳이 내가 뭐하러 대선 출마하냐. 지금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AI 시대와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뉴미디어에 노출되는 지금 레거시보다 훨씬 더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제할 거고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이냐라는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욱 선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뉴미디어에서 권력의 영향력은 가져가되 권력의 책임은 안 가져가는 이 교묘한 메리트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거를 마음껏 법이 허용하고 규제가 허용하는 만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네, 것 맞는 같은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 유시민 작가 그 개인도 여러 가지 발언 설화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유시민에게 그런 장을 마련해준 그렇죠.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음흠. 한 번 영상을 올리면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김어준과 최욱은 어떤 각도에서 유시민 작가를 이번에 등판시켰을까요? 매우 사실은 두 이제 가장 크다고 봐야 돼요. 동접도 뭐 수십만, 20만 뭐 그렇습니다. 네. 내보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하다 보면 그 방송에 딱 가보면 틀어보면 알아요. 아, 오늘은 합당에서 O가 다 나오겠구나. 부르는 출연자로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출연자 세팅으로. 아, 당연하죠. 네. 오늘 이렇게 불러놨잖아요. 명민주 씨와 저하고. 여기 와서 유시민 잘했다 할 사람 없어요. 그거 딱 보면 그 첫날 만날 방송 해가지고 조회수 뽑아먹고 돈 이래 하는 분들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데 심지어. 다 저도 네. 아는데요. 유시민 나오면 많이 나올 거죠, 당장은.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봅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어요. 김어준 총수는 보니까 많이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뒤 후문에 따르면 그 편집된 게 조금 안타까워서 얼마 안 있다 매불쇼에 나와서 편집이 덜 된 게 아마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어준 씨는 첫 번째 목적은 많이 보게 하는 거는 다 우리도 저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건 사람 본능상 똑같은 거니까 많이 보게 하는 건데 너무 가다가는 앞으로가 또 문제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립성으로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최욱 씨는 그 판단을 이제 경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파급 효과라든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간과했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폭탄이 나온 거예요. 그 폭탄이 정 MBC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MBC도 나간다 그러던데. 맞아요. 나간다고 MBC나 합니다. CBS나 SBS 그랬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사고지요. 근데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버는요. 내 소셜 마음이에요. 미디어니까. 내 마음이에요. 뭐 어쩌라고 해서 내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데 라고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거를 유시민 작가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사장남촌도 한번 나간 적도 있어요. 물레동은 안 나갔죠. 왜 안 네. 나간 줄 아십니까? 네. 약해요. 맞아요. 그런데 안 나가요. 네. 저희가 여기도 안 오지. 나와다 안 오죠. 저희 팀이 약하니까 안 오지. 예, 그때 보니까. 네. 그랬었는데. 세야 돼요. 네. 기본 얼마 동접에 얼마 구독 딱 되면 거기는 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인도 이용을 하고 저는 민준 씨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용하기 좋아요. MBC나 KBS 나가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도 내가 한마디 하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데 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해결되면 그렇죠.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내가 하는 선전선동이라는 게 다 모여 앉아 있어. 여기서 오늘 끝낼게. 그렇죠. 나머지는 알아서 떠들어 그거 가지고.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생각이 조금 다르다. 예컨 이동형이 한 20만인데 이동형한테 갔으면 이동형이 뭐 해줬겠어요? 가만 뒀겠습니까 이게? 뭐 나올락합니까?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들이 일치한 거예요. 음. 그 최욱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동생인데 제가 그러니까요. 네. 비판하는 것처럼 들려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최욱 씨 잘못이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편집을 하든가 아니면 생방을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옆에 사훈이 형이나 홍사훈 뭐 똑같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 한 거잖아요. 민동기 형. 제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희두 씨. 다 똑같은 유형의 인간들이에요. 옆에 신인규하고 강성 뭐 이런 딴 사람 놔둬 봐봐요. 명민주 놔둬 봐봐요. 명민주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행하는이나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 100% 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앞에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출연을 한번 했기 때문에 대강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거는 너무 진행자면 너무 잘할 것 같고 그럼 결론적으로 진행자 최욱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종국적으로 그렇죠.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유시민 작가 나왔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이날 이 시점에 부른 거는 최욱 그 앵커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사실 우리 중에서 그래도 방송을 같이 해본 거 우리 친하잖아요. 민준 명민주 씨. 씨니까 좀 먼 기억일 수 있겠지만은 또 물어 뜨더라고. 카메라 돌리는. 아니 그 네. 의사 결정에 완벽한 작가에 대한 그런 존중과 이해 일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제가 매불쇼 이제 출연을 한 4년 했던 것 같은데 초창기부터 그때랑 제가 그만둘 때까지도 그 동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건너 듣기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잘 안 모르지 하니까 솔직히 잘 모르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옆에 이건 진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선배 대 후배로 충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제동 장치가 전무하다.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게 뭐 악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때 인간은 본인의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예민한 이런 정치나 사회 현안이나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나 시청층들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러닝메이트가 이제 딴 데 가셨고 원래 있다가 네. 시사 1황으로 올라가셨고 그렇죠. 1황으로 올라갔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옆에서 지금 최욱 선배 옆에서 쓴 소리 이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건 진짜 아닌데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라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네. 왜냐면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 부하. 부하들이잖아. 저도 부하 1위였어요. 그러니까 너 앉아 이러면 수산이 뭐 성진이 인사해 이러면 네 부하들, 안녕하세요. 부하들. 그러니까 부하들만 있으니 좋게 스승과 제자. 그렇죠. 스승과 제자. 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현안 애들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줄 브레이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브레이크도 맞는 말씀이고 한쪽만 보는 것 같아요. 최욱 씨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딴지 게시판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최욱 씨의 그 마음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딴 거를 잘 안 보는 느낌. 제가 좀 최욱 씨하고 저도 되게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했었고 네네. 친한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턴가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법률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지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는 그래도 변호사한테 네. 제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형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설명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랬겠죠. 더 훌륭한 변호사들, 네. 더 많은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부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정치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변호사들은 그 정답은 딱 정해져 있어. 난 100% 될 거 봐요. 내가 다 팔고 다 알아요. 신인규가 할 말 다 알죠? 몰라요? 그렇지. 다 알아요. 뭐 누구 또 나오면 뭐 근데 박시영 씨가 나오면 뭐 할지 다 알아요. 더 안 봐도 알아요. 그냥 귀 막고 있어도 얼굴만 봐도 누구 욕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우기 최욱 씨가 이제는 거기에 아주 현혹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강욱 형이 나오면 최강욱 형이 뭐 할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나요? 박은정 작성이 바로 되죠. 박은정 의원 네. 나오면 뭐 할지 알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영진 씨가 있었으면 좀 덜했 그 말이죠. 정영진은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네. 정영진이 좀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도 한번 해봤어요. 장르만 여의들 내가 몇 번 출연해보면 거기서 정영진 씨는 그래도 이래저래 보는 것 같아요. 이견 제시가 제가 가능한. 느낌에. 네. 근데 최욱 씨는 그러니까 본다는 게 뭐냐면 출연자를 보면 알아요. 출연자를 홍상훈 불러놓잖아요.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음. 그 자리에 이동형 한번 불러봐봐요. 싸움 났겠죠? 녹화 파장됐겠지. 녹화 안 파장됐겠지. 되죠. 파장. 필연적 패망한 덩치에 물병을 던져버릴걸요? 그런 말 하면. 근데 그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그 편들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욱 선배가 뭐 제가 아는 대로 반대 논리까지 다 보기는 봐요. 아, 살펴본다. 네, 살펴보기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논리를 부차적으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딱 이 논리 A, 저 논리 B 이렇게 매체를 딱 보고 아 역시 내 생각이 A가 맞아인데 B의 논리를 원래 사실은 제대로 된 아이디어는 티키타카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형성되는 거지. 그러면서. 형성이 예. 되는 거죠. 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논점이 있나? 혹은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답이 나왔는데 반대편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욱 선배랑 그런 발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매불쇼를 할 때는 영진 선배가 옆에서 가끔씩 그때는 이제 예민한 이슈들
젠더 이슈라거나 사회 현안이라거나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가끔씩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이건 아니 뭐 이런 막 치열한 토론은 아닌데 영진이 형이 툭툭 던져요. 아 그러면은 그걸 또 예. 진지하게 받는구나 본인도 최욱 앵커가. 예.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나? 내가 들었을 때는 요게 요런데 이거는 이런 거 같아. 이러면은 영진 선배 그래? 뭐 이러면서 툭툭툭 이제 아는 이야기들을 던져요. 근데 그게 되게 뭐 작아 보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생각을 못 하는 것 음. 같고 그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좀 답답한 그런 그냥 뭐 현상이 저는 나올 수 체육 있죠. 씨를 좀 아끼는 입장에서 본연의 체육의 모습으로 저는 가는 걸 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연의 모습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그 뭐죠 앞에서 바람잡이 하는 걸 봤었는데 저희 바람잡이였어요. 원래 예. 그 하시는 방송이나 예, 이런 제- 행사에. 예. 시다바리 바람잡이. 야이 바람잡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다 있나 이 정도로 최고로 했거든요. 네. 전 깜짝 제가 봤을 때 가장 웃기고 가장 재밌는 사람. 대한민국 최고다 이거 예, 진짜. 예. 정말 재밌는 사람이고 음. 저도 방송을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을 한 4, 5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 속속들이 다 알죠. 그때 정치 얘기를 안 했어요. 겁이 나서. 그때 우체국의 모습이 더 나아요. 오히려 저나 뭐 강성범 씨나 많이 했겠지. 강성범 씨는 개그맨인데도 막 끼어들고 저는 그래도 변호사니까 또 그렇죠. 이동영 예. 씨는 또 정치 평론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막 정치 얘기한다고 우기가 난리를 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제 매불쇼라는 프로가 이제 너무 잘 되고 있고 그 잘된 모습은 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짜증 날 만한 시사 정치 얘기를 최욱이라는 사람이 잘 이렇게 씹어 먹고 소화해서. 재밌게 예. 풀어주는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제를 누가 못하기도 할 뿐더러 본인이 이제 그 위에 이제 서가지고 본인이 정치 평론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간단해요 정치 평론은. 우리 구기영 우리 네. 진행자도 마찬가지 아시겠지만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누굴 부르면 돼요. 뭘 하고 여기가 이제 구구 패널로 되고 싶으면 장동혁 한번 불러서 계속 들어주면 돼요. 간단해요. 소정욱 딱 불러서 간단하거든요. 아니면 뭐 예컨대 김종혁 불렀다. 그럼 친한 게 방송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예. 너무나 간단합니다. 진행자가 할 수 있는 것, PD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최욱 씨가 이제 그거를 그런 균형감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폭탄은 최욱 씨 작품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거 방송과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에 귀착을 하게 되는 건데 언제부터 이 그 진보 진영 안에 있는 유튜브에서 분화가 생겼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2024년 1월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저희도 맹렬히 싸웠죠. 네. 정말 탄핵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종류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대의 목적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거의 같았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이후, 그러니까 2025년 6월 이후에 사실 처음에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이음이 생겼던 게 네. 처음에 인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국무위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유시민 작가도 이제 와서야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을 왜 썼는가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중도 보수를 또 포괄을 해야 되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뭔가 진영안을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하다 보면 반발 심리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거는 유튜버가 작동을 했다고 보거든요. 음. 일부 유튜버의 먹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걸 이미 경고를 들었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랑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야당일 때가 좋대. 야 여당하면 힘들다. 그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하셨어요. 본인들도 힘들었다는 거야. 야당할 때는 할만했는데 갑자기 집권을 하니까 고성국 전환기는 아니었지만 서정욱 뭐 다 분화가 됐다. 분파주의가 되는 거죠 대승이 우리가. 예. 왜냐하면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야당할 때는 여당 공격하는 윤석열 공격하는 먹거리로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되면 분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또 집권 여당을 씹는 부류가 생길 것이다라고 분명히 서정욱 변호사한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편하대요. 지금 평론하기에 야당이 되니까 나는 좋다. 나는 정청래 편이다. 편 들어주면 좋죠. 그래서 먹거리가 좋게 말하면 아젠다인데요. 네. 그게 합당, 검찰 개혁, 그 검찰 개혁도 아니죠. 보안 수사권 보안수사권 문제. 그런 거에 덜 된 것처럼 인사
그런 것들을 유튜브라는 대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거다. 그렇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네. 재미없어서 빠지거든요. 뭐 또 싸워야 가서 본단 말이야. 아, 또 싸우나? 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 그 기존의 기성 미디어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수명의 지성들이 집단 지성이 있기 게이트 때문에 키핑을 하죠. 예. 그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근데 거긴 편해. 어준이 형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제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린 게 아닌가. 네. 그게 이번에 유시민 아니, 작가님 일까지 그럼 그런 생긴 거라고 현안들을 봅니다. 개개별로 좀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선의 문제, 그리고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면서 우리 명민주 씨도 보고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본인 방송하면서 반문색채가 짙었다. 그 이병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솔직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친홍계, 홍준표를 따랐다. 이런 식의 표딱지가 뭐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서로 날아가게 된 셈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한 게 초장부터 우리 명민준 씨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 또 방송에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친명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이 사안들을 맞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이해운 때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도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아니 솔직히 많았죠. 네. 많고 음. 저 사람은 진짜 뭐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를 대놓고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정부를 무언가 흔들려는 정도의 임팩트를 준다면 과연 그게 친명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짜 친명이라고 한다는 건 대통령을 믿으니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최대한 너른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전 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사를 썼을 때 평가는 결과로서 나중에 받는 겁니다. 왜 그거를 할 때부터 야 뭐 국민이 주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면서 지지했던 나도 이게 지나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네 내가 지지자로서 유권자로서 이런 부분은 내가 반성하고 다음에는 어떤 좋은 선택을 해야지라고 같이 나도 평가를 간접적으로 받는 거지. 예. 하나하나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뭐 정부를 흔들다 뭐 딴지 게시판에 가면은 무슨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조롱 그림을 그게 무슨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민주 씨 얘기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럼 혹시 될 때부터 불만이었던 거 아니야? 네, 저는 이 생각 들거든요, 솔직히. 결국은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인사는 반대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진영에서 인사를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칭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민준 씨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칼일 뿐이에요. 칼로 뭐 자기 배를 찌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고 하는 인사인 거예요. 정책을 뭐 하는 거는 비판을 할 수 있고 달리할 수도 있지만 네. 인사 부분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름도 까먹어 찾아봤는데 한찬식이 민정수석. 난리 났지 않습니까? 먹거리로 또 나와가지고 또 아침 내도록 막 떠들어 제끼면 또 2시에 또 떠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떠들면 2시에 떠들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믿는 거예요. 한찬식은 잘못된 인사다. 근데 그때는 웃긴 게 민정수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이에요, 칼. 내 칼이야, 내 칼이. 이 칼 남 찌르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사람 누구예요, 그 칼을? 이재명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새끼 이상한 칼이다, 이 버리면 돼요. 뭐 이런 칼이 다니까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재명이 판단해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를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했고, 저는 이건 일종의 어떤 먹거리, 유튜버들의 먹거리, 또 일종의 지금 유시민 우리 작가님이 정책을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 반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원래부터 사람이 예. 채용이 되고 발탁이 안 된다는 것까지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이 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있었는데 윤석열을 바라봐라. 개판치면서 예.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좀 어쩔 수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걱정하는 그대로 우리 쪽 사람 안 쓰고 저 자기 이상한 특히 더 핑계대기 좋은 거는 저쪽 사람을 왜 쓰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때 사람도 또 엄청 쓰거든요. 뭐 정은경 이런 사람 문재인 사람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 했잖아요. 그 네. 사람 쓴 거는 또 별말 없어요. 없고 또 우리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쪽인데도 민주노총. 왜 네. 그 얘기는 안 해요. 음. 몇몇 이해훈 뭐 잘린 이해훈이나 이런 사람만 얘기해가지고 막대하거든요. 저는 인사 자체가 어떻게 되든 비판하려고 계속 비판하려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야, 뭘 비판해야 되지? 요거 하나 올라와봐 이거. 뭐라도 두더지 나오면 게임이야. 예.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유심 작가님이 여기 종료되잖아요. 근데 유심 작가님 원하는 게 뭐였지? 검찰개혁, 보안수 폐지하고 인사 뭐 재건축 뭐 증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 용역이 뭐야 촉법이야. 저둘 나는 용역인가? 모르겠다. 저 둘 다 한 것 같아. 외모 약간 촉법인데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안 나오고 떠들지 않고 그래 되면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나와서 또 다른 비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떠들 겁니다. 저는 아예 이번에 느꼈어요.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뭘 지금 원하는 거는 하여튼 명픽은 안 되고 안 명픽이 되라. 그럼 정청래 되라는 거 원하는 것 같고 보안사건 폐지 그래 해줘도 또 끝나면 또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그게 반복될 것 저 같아요. 명핑 얘기 제가 성질이 났던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 씨도 그때 방송에서 알 거예요. 정원 후보 네. 물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샤웃한 게 맞아. 샤웃한 게 맞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후보가 된 다음 행보들을 보면은 일부 유튜버들이 저는 비판 안 했습니다. 비판했던 행위가 뭐였냐면은 아지오라고 네. 그 수제화 만드는 데 갔을 때 그 행사에 누구랑 갔죠? 유시민 작가님. 아니 본인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선거 때 잘 되라고 도와준 사람인데 불공정 경선을 했다고 갑자기 해석을 들고 나오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는지 의심이 돼요? 그때 그걸 나서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묻으면 망한다니까. 진짜로 뻥이 아니라. 이번 명픽도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조정식 의장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럼 모멸감이 조정식 의장한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육선 의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정치라는 거는 정당 정치가 그런 거예요. 누구가 친하다 그러면 선출하고 픽을 받는 그거는 이재명의 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70%면 당원 중에 그 70%한테 어필을 하는 거지 이재명에게 픽이 되는 겁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정원호도 픽이 떨어졌고 한준호도 픽이 떨어졌고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조정식 픽이라서 됐다. 이게 무슨 논리가 말이 맞습니까? 그 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대통령을 앞에 두지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걸 설명해 줘 알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 아까 유튜브의 문제 제기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공감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 유튜브를 지금 화랑으로 만든 분들이 네. 기성 언론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은 대통령 의중 같은 걸 니네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맘대로 독자들한테 전달한다 이런 그렇죠. 거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도적 기술적 발전 통해서나 워낙 소통 왕이기 때문에 X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불평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방송 나와서 누구를 천거해주고 정책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룸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건 공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그런 혹시나 입지가 줄어들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국민 보고회 그대로 해버리고요. 업무 보고도 다 해버려요. 거기다가 또 모자라면 글까지 엑스에 써가지고 그렇지. 다 네. 알려주시잖아요. 솔직히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더만요. 마키아벨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 거는 시키고 뒤에 좋은 거는 다 숨어가지고. 해먹는다. 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눈을 가린대. 정성호 장관이 막 이재명 가리고 봉욱이 막 뛰어가지고 이재명 거짓말 쳐가지고 막 한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유튜버에서. 그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수차례 걸쳐가지고 검찰 개혁 보안성 관련해서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뜻을 똑같아요. 밝혔어. 똑같아요. 예. 똑같은 게 뭐냐면 그분이 좀 더 신중하게 좀 논의해 달라는 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까지였어요. 예. 근데 왜 다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해석해 놓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유튜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과로 지금 입증이 되는 건데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라고 나왔는데 61대 23.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는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치를 보안사건 폐지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이 예를 들게 좀 그런데 의대 정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래가 의대 정원 2,000명 하다가 갑자기 여론이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윤석열이 바꾸는 것처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이제 효도를 하지 말자 부모한테. 막 그런 여론이 60% 됐다. 이러면 지켜야. 그건 아니면 독도를 주자 일본한테. 막 그런 여론이 많이 커졌어. 한 60%는 독도를 주자, 20% 안 주자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지켜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근데 검찰 이거 보안수사권 내가 봤을 때 발톱에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 갖고 61% 2%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간다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둘 같은 사람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업역이 그쪽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변호사를 많이 알지만 현직 변호사,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 폐지 아니면 전면 부활 얘기한 양극단의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네. 봐요. 저는 만약 변호사들 이제 방송을 보는데 제가 아는 많은 수의 변호사, 민변을 비롯해서 민변도 6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예. 저는 사실은 형사사건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고 변호사는 두 사람 다 변호로 하거나 대리해준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일 땐 바라는 게 뭐냐면 대충 조사받기를 바래요. 그렇지. 우리 본능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경찰이 네. 좀 멍청한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맞아요. 근데 피해자야. 고소인. 성범죄 피해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는 변호사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냐면 이 멍청한 놈들한테 진짜 조사를 다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조사를 제대로 받는 쪽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딱 요 논리인 거예요. 한쪽만 봅니까? 세상에?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6대4로 가해자를 많이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더 돼요. 아니 뭐 지금 구속되는데 돈 주지요. 그래서 고소한 입장은 적어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변호사들이 돈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가해자가 판치기 좋은 세상. 네, 6대4로 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구속되기 직전에 돈을 다 가지고 와요. 네. 그렇지. 근데 피해자들은 뭐 안 그래도 억울한데 뭐 돈을 변호사 주겠어요. 많이 안 주거든요. 고소 대리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판을 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법조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 잘 모르시겠죠. 그걸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 중에 또 법조인 출신 의원들 중에 그런 것도 다 배제하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저는 속으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공,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어떤 리더십을 확립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3명의 쟁쟁한 후보들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제 도전하는 양상인데 민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선택하지 말고 네.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아니, 사람으로 선택해도 되고 혹시나 부담스러울까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 명픽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이나 혹은 유시민 작가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50년의 대한민국과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신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AI가 없으면은 없는 나라는 어디에 종속되고
어디는 뭐 어디를 뭐 진짜 식민지처럼 뭐 이용하고 그런 신제국주의의 시대를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금 재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슬슬 2차 대전 전에 행보랑 비슷한 행보들을 일본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뭐 예를 조짐이 들어서 있다. 뭐 금산분리법도 살살 완화하면서 약간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든지 일본의 그 자민당 내부에서 극우 쪽을 보면 핵무장 해야 된다는 사람 많아요. 이런 정치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이나 그 얘기하다 갑자기 하니까 보안 수사권, 작아 보인다. 작아 보여. 예. 보안 수사 잘다 요구권, 잘어. 예. 수사 뭐 기소 뭐 분리가 막 끝까지 뭐 킥스에 뭐 등록하면 얼마나 지엽적인 얘기입니까?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어떤 지지자분들은 얘기하고 물어볼 수 있겠지. 중요하죠. 근데 정부의 시간과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비중적으로 분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정확한 진단이다. 지금 이게 예. 온 매체를 뒤덮을 만큼 정말 이게 마지막 남은 이 이슈가 정말 대단한 이슈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 50년의 미래로 봤을 때 이게 이 남아있는 이게 언론에 알리죠. 피해자가 직접 뛰어야죠. 킥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뭐 이 얘기가 얼마나 짜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명픽 얘기로 되돌아가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소버린 AI 그리고 GPU 뭐 몇만 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하려는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50년을 설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명픽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뭔가 잘못 사용해서 어디 가면 안 되고 불합리한 자리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어거지로 끼워 넣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통령이 꿈꾸는 국정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해줄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명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왜 나쁩니까? 어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특정 후보가 여태까지 했던 행보로 봐서 대통령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고 있어. 뭐 하는지 몰라. 그냥 말해도 돼. 그리고 자기 정치하려고 딴 정권은 생각 짧고 대통령이 설명을 해도 몰라. 이 사람은 이 모르는 사람, 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앞으로의 구상을 이해 못하고 그거를 이해하더라도 서포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은 아무리 명픽이라도 저는 뭐 이거를 뭐 응원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대부분 대통령이 명픽인가 저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과 스마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얼추 일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응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응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국제 정치적인 요소까지 얘기했기 와닿습니다.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갖춘 사람은 혹시 송영길? 물필 던지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아이 농담한 겁니다. 근데 그런 국정 운영과 구상에 함께 해봐서 대통령이 인정을 한 사람. 같이 너 좁혀주네. 그러니까 아니, 헷갈릴까 봐 안 보니까 했어요. 지금. 네. 국정 운영을 같이 해보면서 그 구상을 같이 해왔고 그 옆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 아니 국가 시선에 있었던 분은 어때요? 네? 국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옳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하셨고요. 네. 저는 거기서 좀 추가해서 이 임기라는 게요. 대통령 이제 임기가 우리가 5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3년, 2년 정도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레임덕 아니면 그 안에서도 분화가 생겨서 덤벼듭니다. 지금도 독특하게 지금부터 덤벼들긴 하지만 일부가 네. 실제로 덤벼드는 시점은 딱 반환점 돌 때부터는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통상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대통령하고 맞추는 사람이 가야 되고요. 가장 맞을 만한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됐을 때는
파국입니다. 절단 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큰일 말해서. 난다고 예. 이거 뭐 소버린 뭐라 했죠? 내가 그거 잘 모르겠어. 소버린 AI. 그런 거요. 예. 그런 거요. 택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벌써 요구권인지 요가권인지 요괴권인지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것만을 계속 얘기할 거고 권력 투쟁만 계속 할 겁니다. 내 사람 어떻게 쓰고 자시고 내 공천 왜 받고 그 민주당이 결국은 보수 정당에 우리 욕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갈 거예요. 대통령은 힘 빠진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저는 누가 되든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집권 한 4년 차다. 그러면 저는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지금 1년 1개월 됐어요. 1년 2개월 됐나요? 1년 2개월. 그러니까 6월이니까 1년 그렇죠. 2개월 째죠. 째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 그래도 난 모자랄까? 그렇게 도움 줄 것 같은데 또 가면 또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닌 거는 아닌 사람은 아예 못해요. 아닌 건 아니다. 아예 못해요.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하여튼 비스무리한 사람 해도 될똥말똥인데 아닌 사람을 시켰을 때는 파국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대강 머릿속에 구상이 끝났으리라고 보는데 그 마지막 얘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주식 계좌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제 주식 계좌를 열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요? 이게 물론 정부를 신뢰하고 믿지만 그래도 이제 내 개인 계좌의 문제로 환원이 되면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요, 네. 사실은 예전에 주식을 좀 하다가 안 했어요. 도박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그런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붐이 오니까 유튜브 방송하면서 같이 흥을 내야 되는데 흥이 안 나잖아. 난 네, 없는데 그렇지. 뭘? 어. 야, 7천, 8천 내뭔 상 이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여한 의미에서 좀 샀어요. SK하고 삼성을 정말 참여한 의미에서. 그러면 같이 이제 오르면 뭐 뛰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한 조금 사서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설명하시다가 잘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샀어요. 요 며칠 망했어요. 아니, 속상합니다. 많이 망했어요. 지금. 우리 명민유 씨가 그래도 경제 분야에 전문가시잖아. 가장 전문가 아니에요, 저. 그래도 정통한 우리 중에서 제일 정통한 분이니까 네. 최근에 그 장세 급등락 장세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되게 어려운 문제죠, 솔직히. 예. 긴 스토리인데 음.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금융 강국, 그러니까 부동산 공화국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건강한 부를 생산적인 부를 창출해서 거기서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걸로 또 생활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기 때부터 좀 그런 재테크 교육 같은 거를 필수 교과목으로 좀 세게 만들어서 그런 교육 먼저 같이 수반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주식을 넣어놓고 이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막 10배 이상 올라가고 막 하루에 10% 15%씩 널뛰기 하고 그 무거운 주식이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 근데 이거를 뭐 도박하는 것처럼 2배 레버리지 해서 매일 뭐 상한가 먹자 이런 거 바라보자고 이거 주식 만드는 게 아니고 주식의 본질이 원래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예. 하루에 뭐 한 10%씩 먹자. 이거 미친 수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안해요. 그래 그러니까 벌리길래 갑자기 벌리길래 안 사면 게 바보다 이 생각이 들어가. 지금 뭐 제가 뭐 네네. 그 머리 있어요. 상토에 사가지고 지금 팔도 못 하고 하루하루 계속 우울합니다. 폭탄부터 유시민 폭탄부터 더 우울해요. 이거 저는.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전 국민이 이거를 위험 자산을 그냥 내 평생 한 번 사면 부동산 봐봐요. 한 번 사면 팔아요? 안 팔지. 오늘 복덕방 지나가다가 옆에 1,000만 원 올랐다 이래서 가가지고 팝니까? 야, 이거 맞다. 안 정확한 팔아요. 비유네. 그러니까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사면 기본적으로 안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물렸어요. 저도 현대차 마이너스 25%예요. 그렇구나. 저 비트코인 마이너스 65%예요. 음. 근데 너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냐면
만약에 여기 들어간 자산이 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액수다. 오케이. 예. 그러면 제가 생활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나는 거 뭐 막 맨날 들여다보고 스트레스 받고 막 대출 받으려고 그러고 막 생활비 어디서 구하려고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저도 갖고 있어요. 예. 아니 뭐 비트코인 뭐 나중에 이제 쭉 지나다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등등등등 이게 도입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뭐 제자리를 찾아가서 올라가겠지. 원래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냥 오르나 마나 내리나 마나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나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이제 로봇의 시대가 와서 피지컬 AI 시대 오면 현대차가 그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지. 그러면은 가치가 장기적인 지금보다는 믿음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내일 10%가 빠지든 내일 모레 20%가 오르든 별로 상관없어요. 20% 올라도 안 팔 거고 10% 떨어져도 안 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전원주 선생님처럼 하이닉스 지금도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해야지 10% 떨어져서 난리치고. 이거 좋은 마인드인데 네. 내가 20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하죠. 그게 너무 억울해요.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네.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남겨놨다가 좀 떨어지길래 아니야 이건 무조건 더 빨개질 거야라 생각하다가 파란불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 그때 팔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 일반인들 보통 하잖아요. 예. 그걸 맞췄을 때 좀 짜릿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랜드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강원랜드네, 맞아요. 그러면. 강원랜드네. 제가 요 얘기 하면은 진짜 이거 뭐 편집해 주세요. 쌍욕을 먹는데 만약에 그렇게 홀짝을 하고 싶은 거면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네. 왜냐하면 예. 주식이란 건 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자본과 시간을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러닝메이트로서 같이 성장해서 나는 거기서 수익이 나는 만큼의 배당을 받아서 나도 좋고 기업도 좋고 사회도 좋고 이게 주식의 가장 교과서적인 이론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투자하기 싫어. 내일 10% 먹고 싶어. 이런 개념으로 투자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을 해보세요. 시간 대비 자본 투입으로 내가 딱 투자했을 때 반반의 확률로 2배를 먹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확률은 바카라예요. 진짜. 제가 뭐 도박을 맞는 조장하는 건 말이야. 맞는 아니지만 말이야. 예. 도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주식에 접근하고 안 된다. 싶으시면 차라리 도박을 하셔라. 자 이거는 꼬리에 꼬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 1년 지났는데 지금 벌써부터 벌떼처럼 잘못하기 조금 보인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길게 2, 3년 두고 보면서 정말 문제점이 안 고쳐지면 그때 할 비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유심리를 논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정치 방송이 늘 그런데 그런 갈등 지향적이고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는 것처럼 증권 방송은 왜 이렇게 맨날 시황 중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고성장 할 건데 그냥 좋은 기업들 졸리 씨가 그런 얘기 하시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졸리만 불러놓고 뭐 시황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저는 이 우리 정치 평론이나 정치 방송에서 그렇듯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또 진짜 정치 평론도 생계를 위해서 막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그렇게 생계랑 상관없지만 없지, 나는 내 목소리 내는 게 좋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본인과 이권과 영향력을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막의 비하인드에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한낮 한시에 모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경제방송 시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정말 장투를 하지만 경제방송을 보면서 산업이 돌아가는 그 정보를 얻고 싶어. 나는 그냥 이 경제 뉴스가 좋아. 지식을 얻고 싶고 세상 돈 흘러가는 판을 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데이 트레이더로 단타하시는 뭐 스캘핑 하시고 단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스윙이라는 트레이드로 나는 뭐 요런 거 흐름 딱 해서 먹고 싶어라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니즈는 이 판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왜 흘러가는지를 전달하는 게 시황 중계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황 중계를 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러면은 단타라고 그렇게 딱 막. 짧게 하나 더. 네. 그 삼성과 SK 사이에서 네. 그렇게 그 평론이라고 하면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자문을 주시는 분들이 네. 실제로 계파 갈등 같은 게 있습니까? 같은 뭐, 반도체 영역 안에서 소리야, 이거 예를 들면 또. 삼성이 더 잘 나갈 거라고 하는 분과 네. SK 하이닉스가 더 잘 나갈 거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최근까지 흐르면 닉스랑 전자는 같이 간다? 같이 가니까 네. 왜냐면 아직 메모리 계파 반 갈등 없다. 메모리 네. 반도체 내에서의 비중 차이 거기서 어떤 반도체를 만드냐 뭐 HBM을 만드냐 뭐 D램을 만드냐 램드를 만드냐 이 메모리의 그 차이 그 정도 차이에서의 뭐 흐름은 있을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퓨어 반도체니까 삼성은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 안에 가전도 하고 안에 뭐 비메모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퓨어 메모리로서의 과실을 딱 따먹고 싶고 변동성을 누리고 싶다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더 많이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좀 더 해 마라 이런 걸 난 묻고 싶은데 좀 더 해 말아가 이거 뭐예요? 좀 아, 더 돈을 더 물 타 마라 이거 지금 좀 추매 그 삼전 닉스. 예. 그만해 아니 하세요. 더 해? 뭐 요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 더 심각한 얘기는 난 관심 그렇지, 없어.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망했는데 더 하라는 근데 거죠. 민준이 얘기는 20년 기다려 더 하고 그런 얘기야. 근데 뭐 어떤 저는 그래서 주식하셔서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도박도 마찬가지로 내 그릇보다 크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내 그릇을 넘어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헛발질을 하게 돼요. 조급해지고 헛발질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괴롭고 근데 주식시장이 뭐 전문가들 나와서 막 떠들지만 내일 올라갈 줄 알아요?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몰라요. 내일 떨어질 줄 알아요? 몰라요. 한 달 뒤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글로벌에서 탑 티어로서 성장할 수 네. 있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가 1번. 네. 그리고 2번은 그러면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지금 이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느냐가 2번. 거기서 내가 같이 동행할 뭐 주주로서의 존중을 받느냐가 3번. 이게 맞춰지면 그냥 사고 그럼 너무 가만히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릇이 맞는지 확인하고 내가 이 정도 그릇을 유지하는 게 맞네. 나 이런 고민 지금 그건 맞네. 이거 이따 밥 먹으면서 이 내 그릇보다 좀 많은 상담 것들이 좀 빼야 받으셔야 되겠네. 될것 같아, 그릇이. 보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힘드시면 비중을 줄여라. 아니 마이너스 몇 프로세요 혹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10 넘어요. 아 10% 넘는다고 마이너스 많이 빠지긴 저다 했네. 하이닉스 삼성이니까. 마이너스 10이면요 지금 완전 양반 중에 상양반입니다. 아 그리고 나도 그렇지. 머리가 안 좋았는 게 코덱스 200은 또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이 가는 거더라고. 그렇지, 내 그렇지. 세 개야. 하이닉스, 삼성, 코덱스. 그래. 얘들 왜 같이 자꾸 움직일까 했는데 세 개가 똑같이. 근데 몰랐어. 내가 몰랐어. 마이너스 10%시면은 지금 뭐 내용이나 마이너스 10%시면 지금 상양반인 게 메이저 종목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너무 좋은 종목들 쫙 나래비 세워보잖아요. 다 30-40% 빠졌어요. 고점 그렇구나. 대비해서. 네,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예. 잡으신 분들은 뭐 별로 많이 그렇게 했겠지. 걱정이 예. 없는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막판에 이제 비중을 크게 해서 따라가신 분들. 근데 뭐 더 살게요. 더 살게요. 어, 더 사야 되겠다. 그릇에 맞춰. 아, 우리 전 민준 씨 얘기 쭉 갖고 들으면서 계시면 뭐 될 것 정치라는 게 대선이 지금 이제 얘기하기 좀 그런데 4년 남았는데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한테 좀 투자하고 발굴하는 것도 우리 정치 방송의 본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이미 알려진 분들보다도 조금 이렇게 새싹처럼 키워야 될 분들을 많이 출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젊은 네. 젊은 정치민 촉법 한국에서 평론가들 위주로. 많이 키워주세요. 네, 촉법 알겠습니다. 평론가 위주로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르지 마. 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명민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경영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 비상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